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협상이 합의 없이 결렬되면서 취약한 휴전이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것을 얻은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추가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저희는 예루살렘 미닛에서 모든 내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JNSTV의 예루살렘 이니시티브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조시 제이슨이고 옆에는 알렉스 트레이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지난 몇 시간 동안 미국 부통령 JD 벤스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종료되었다고 밝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일은 파키스탄에서 발생했으며 JD 벤스가 비행기에 올라 미국으로 돌아가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은 실패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21시간 동안 이 일을 해왔고 이란 측과 여러 차례 실질적인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미국보다 이란에게 훨씬 더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그들에게 양보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지 매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과 핵무기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들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미국 대통령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협상을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알렉스, 협상은 지금으로서는 실패한 셈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이 2주간의 휴전 기간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휴전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방송 도중에 사이렌이 울리게 될까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트럼프가 애초에 왜 휴전에 들어가려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맹폭하고 있었고 이란은 계속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왜 도널드 트럼프가 휴전 쪽으로 나아가려고 했는지에 대해 풀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당신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싶겠죠? 이란 내부에서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여러 파벌들이 있습니다. 한 파벌은 분명히 정권 내 IRGC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대화 상대가 실제로 통제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이란 전역에서 발사되는 모든 탄도미사일 공격을 14일 동안 멈추게 할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선박들이 통과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당신이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도 아니고 알리 라라자니도 아니라면 그리고 이번 전쟁 중에 암살당한 다른 악의적인 인물들 중 일부는 협상에 응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들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들은 탄도미사일을 포기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들은 이란을 재건하기 위해 제재 해제를 받으려면 모든 군사력을 양보할 의지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란은 전쟁 전에도 경제가 엉망이었고 지금은 더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프라가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재건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둘째,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인물들입니까? 저는 이번 협상의 시작부터 아주 분명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벤스는 우리가 실제로 책임자들과 대화하고 있지만 그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4일간의 휴전입니다. 아직 14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협상의 초반에 벤스가 합의 없이 돌아갔다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꼭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벤스는 놀랐을 수 있지만 여기선 놀랄 필요 없습니다. 이란이 으름장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실제로 비공개 회의에서 오가는 내용과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15가지 항목을 제시했다는 점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언론에 10가지 항목을 내놓았습니다. 벤스는 처음부터 이란이 언론에 발표한 10가지가 자신들이 받은 10가지와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내용과 비공개적으로 오가는 내용 사이에 보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렉스, 부통령이 이란이 핵 문제에 대해 타협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이번이 전쟁의 끝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싸우게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협상이 결렬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번 일을 마무리 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이란은 아마도 휴전을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에 대해 인내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의 추정도 이 군사작전이 4주, 5주, 6주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6주간의 전쟁이 이어진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란인들이 미국 대통령이 다시 전쟁을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은 이란의 계산과 전략적 입장을 극적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저 살아남는 것이 전부니까요. 그렇죠? 만약 그들이 미국 군대와 이스라엘이 함께 싸운 6개월 또는 6주 후에 살아남아서 이란 국기를 흔들며 우리가 이겼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의 모든 목표는 생존입니다. 그들이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면 전략적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트럼프가 이란과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러 번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란과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할 때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군사행동이었습니다. 6월 12일 전쟁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트럼프는 협상을 위해 60일의 기간을 주었고 61일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라이징 라이언 작전을 시작한 뒤 미국의 미드나잇 해머 작전과 포드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이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트럼프는 이란인들에게 군사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약 열흘의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협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스라엘 로링 라이언과 함께 에픽 퓨리 작전을 나란히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다시 한번 협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잠시 멈출 의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인들은 다시 한번 입장을 더 강화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가 군사작전을 재개할 의지가 있고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휴전을 더 간절히 원하는지, 누가 더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길 바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14일 기간이 끝나면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적어도 50% 는된다고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일찍 이란 전면 해상 봉쇄 관련 트윗을 올렸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어도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협상이 시작되기 직전에 트위터에 이스라엘은 악이며 인류의 저주라고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 트윗을 삭제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증오하고 이스라엘을 인류의 저주라 부르는데 누가 파키스탄을 이 문제의 정직한 중재자로 진지하게 볼 수 있습니까? 미국도 왜 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글쎄요, 저는 우리가 하마스와의 분쟁 종식을 협상할 때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모든 인지를 돌려받기 위한 20개 조항 계획에 도달했을 때 그때 제3자 중재자는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카타르, 터키요. 이들은 하마스의 후원자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미국 대통령이 당사자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테러 조직들, 이번 경우에는 이란이죠. 그들이 신뢰하는 단체들을 통해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겁니다. 그들이 이란보다 단 반걸음 정도 더 온건하다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각 나라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알기 시작하실 겁니다. 누가 추축국이고 누가 연합국인지 보이죠? 그리고 이 트윗을 통해 파키스탄이 추축국 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연합국 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렉스.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15가지 요구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세운 10가지 요구도 있었죠. 대통령은 워싱턴의 모든 군사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즉시 그리고 안전하게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의문입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해협에 설치됐을지도 모르는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일부 구축함을 해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소식은 이렇습니다. 알다시피 핵 프로그램 해체, 이란의 대리 세력과
지역 내 테러리스트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등 15가지 항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이에 맞서 미국의 제재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자신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와 이란 측의 맞대응 요구를 볼 때 지금 상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일까요? 아니면 패배일까요? 글쎄요. 우리는 이란이 그 요구에 굴복하는지 아닌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15가지 요구 조건, 15가지 조항들은 모두 미국이 이란에 대해 가져야 할 아주 정상적이고 제 생각엔 매우 명확하고 분명한 요구들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그에 대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제재 해제. 맞죠? 만약 이란이 정말로 핵시설과 이란의 농축시설을 해체하는 데 동의하고 미국이 들어와서 우라늄 비축분을 반출하도록 허용한다면, 그리고 우리는 특수부대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제거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녹여버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며 하마스와 다른 무장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끊고 이란 해협을 다시 열라는 조치들입니다. 미국은 제재 완화에 기꺼이 나서야 하며 이는 이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파괴된 일부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쉽게 양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이란이 악의적인 행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란이 적어도 부분적인 정권 교체로 인해 이제 태도를 바꿀 의향이 있다면 미국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란이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면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물었던 이것이 트럼프에게 승리냐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쟁이 재개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가 이 군사적 갈등에서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전쟁을 재개할 의향이 있겠지만 그것은 국내적인 목적,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이 군사작전에서 빨리 벗어날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아마도 이 작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4주에서 6주 정도의 기간을 정해두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그 기간의 상한선에 도달했습니다. 네, 이란은 어떻게든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는 이란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알다시피 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핵심은 생존입니다. 그냥 버티는 거죠.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감수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순교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그들에게는 손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오히려 승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완전히 폭격을 당해도 누군가가 여전히 남아있기만 하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이란의 승리를 뜻한다면 저는 이란이 앞으로 100년간 계속 이기길 바랍니다. 가자 지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마스가 가자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남은 건 무엇인가요? 가자 지구 상황은요. 건물의 70%가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영토의 53%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로부터 땅의 절반 이상을 빼앗았고 대부분의 가자 주민들은 텐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천 명의 하마스 조직원들이 기관총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자 주민들은 지금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마스 측의 말입니다. 만약 이게 승리라면 계속 그렇게 이기라고 해야죠. 그리고 이것이 한편으로는 초강대국과 민주주의 국가 사이의 전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제3세계의 독재적이고 테러를 지원하는 조직과는 같은 수준에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이란에 할 수 있는 일과 이란이 다른 나라에 할 수 있는 일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승리를 판단하는 기준, 각자가 승리로 보는 기준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실제로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핵무기를 더 개발할 능력도 없고 더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능력도 없습니다. 네, 그들은 여전히 일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하루에 수십 발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로 열 것입니다. 이미 해협의 기뢰를 제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특정 시점에 해협을 개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을 위한 목표로 설정한 것들에 관해서는 이미 달성했다고 믿습니다. 알렉스, 방금 몇 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군대가 여전히 그곳에 있고 미국 군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모든 것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전이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서요. 동시에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승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마스에서 봤던 그들의 선전의 일부이고 과거에 헤즈볼라에서도 봤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평론가들이 이란이 이겼다고 하니까 이란이 이긴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어스 모건 같은 사람들이 이란이 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이제 휴전을 간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미국의 평론가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이란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란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하는 그 평론가들은 애초에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 평론가들이었습니다. 맞죠? 이것이 정치적 문제임을 알 수 있고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곧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패배했다고 말하는 최신 영상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란과 매우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깁니다. 군사적으로 이미 그들을 패배시켰어요. 우리가 합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제게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가짜 뉴스를 듣든 안 듣든 말이죠. 알렉스, 여기서 한 클립만 더 보죠.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가 이란이 휴전을 애원하고 있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란은 이 휴전을 애원했고 우리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은 전장에서 역사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였으며 말 그대로 대문자 V를 붙일 만한 군사적 승리였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에픽 퓨리 작전은 이란 군대를 괴멸시켰고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세계 최고의 테러 지원국은 자신을, 국민을 그리고 영토를 방어하는데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강경한 입장이네요. 전쟁부 장관 피트 헥세스의 발언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헥세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든 목표와 표적을 실제로 타격했고 이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는 먼저 휴전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협상하려는 의지일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저는 이란인들이 휴전을 간절히 원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휴전을 선언하면 전략적 입장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란 측이 저울질하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멈췄으니 다시 전쟁에 뛰어들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먼저 휴전을 얻어내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항상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관해서는 총알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도 협상해야 한다고 말해왔죠. 맞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었죠. 예를 들어 내가 벤스 부통령을 파키스탄에 보낼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합의에 동의할 때까지 작전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멈추는 순간 전략적 지렛대가 바뀌는 거죠. 전에 여쭤보려 했는데 벤스가 파키스탄에 가고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가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미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 벤스가 이 임무를 자청했을 거예요. 여기서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어 하니까요. 트럼프도 자신이 보낼 수 있는 가장 고위급 인사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벤스죠. 제 생각에 벤스는 처음부터 트럼프가 이 전쟁에 개입하길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두 개의 진영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헤글세스와 루비오 진영이 있고 반면에 다른 쪽에는 벤스가 있습니다. 벤스가 트럼프를 밀어붙인 인물로 보도되긴 했지만 꼭 이번 작전을 하라고 밀어붙인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벤스는 미국 대통령에게 극도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는 자신의 업적으로 삼을 수 있는 외교적 성과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벤스가 한 발언을 보면 당신이 그런 것 같았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으면 협상장에서 아주 쉽게 떠날 의향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렉스, 우리가 몇 주 동안 이란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왔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망명주인 샤의 아들, 즉 왕자도 있습니다.
레자 팔라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국민들에게 신념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면서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위터에서 이란 국민들에게 버티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한 것 같은데요. 팔라비가 원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이고 미국이 원한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결국 정권 교체입니다. 그렇죠? 다른 정권이 들어서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는 성직자들이 이란을 통치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군사 광신자들이나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강경파들이 이란을 운영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거죠. 팔라비는 변화의 상징이었고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이란의 문화적 상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이란의 군주였고 현재 이란에는 그의 아들 레자 팔라비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정권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전 이란인들이 거리로 나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습니다. 혁명수비대와 바시즈는 기관총과 돌격소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이란 시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쏘아댔고 이란 시위자들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놓쳤을 수도 있는 발언을 했는데 그는 어딘가에 무기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에게 보내진 것이고 쿠르드족이 그 무기를 이란으로 들여와서 반대 세력을 무장시키려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무기들이 원래 가야 할 곳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뭐랄까 군사작전 이후에 무엇이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위대에 무기를 지원하려는 시도가 있을까요? 바시즈와 이란 혁명 수비대에 맞서려는 움직임이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저항 조직이 바시즈 검문소에서 총격을 가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목표는 정권 교체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군사작전, 공습만으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군사작전이 끝난 후에도 이 정권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가 이란에 더 평화로운 정권이 들어서길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슬람 공화국의 완전한 종말을 바라기도 합니다. 알렉스, 우리는 아직 이스라엘 관점을 다루지 않았으니 이제 살펴봅시다. 휴전이 선언되자마자 이스라엘 야당 지도자들은 즉각적으로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총리 납탈리 베네트가 총리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고 야당 대표 야이르 라피드도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0월 전까지 언제든 선거를 치를 예정이니 잊지 맙시다.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네타냐후 총리와 현재 그의 입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번 상황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승리인가요? 아니면 비비에게 패배인가요? 야당 지도자들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즉시 휴전을 선언하자 이스라엘이 놀랐고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번 작전의 모든 요소에서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비행기들이 하늘에서 나란히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표물 선정에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 비행기 위치를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외교적 측면에 관해서는 전쟁의 특정 시점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매일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그 협상에 놀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협상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휴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걸 그들이 확실히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게 하나의 선택지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가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건 터무니없습니다.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우선 이번 작전 동안 미국이 6주 동안 이스라엘 공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비행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엄청난 승리입니다. 제 말은 세계 최강의 초강대국이 함께 싸우며 공동의 적에 맞서는 것은 이 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외교적 성과 중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가 전쟁 장관 피트 헥세스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동맹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영상을 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스라엘 동맹국들에게 이 전장에서 용감하고 유능하며 기꺼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세계와 소위 우리 동맹국들은 진정한 역량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들도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위상은 세계 무대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 이후로 군사 초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제 말은 이스라엘이 이제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초강대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피트 헥세스가 이번 전쟁 초기에 말했듯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공군이 나란히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 말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글로벌 및 지역적 입지는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혼자 싸워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미국과 함께 6주 만에 이룬 성과들을 혼자서 달성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미국은 이스라엘이 보유하지 않은 대형 폭탄과 막강한 화력을 제공했고 공중급유기도 지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중급유기를 겨우 몇 대, 많아야 4대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최소 50대 이상의 공중급유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국의 공중급유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었던 비행 횟수는 모든 공격기가 투입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6주 만에 달성한 전부라면 이스라엘이 그걸 달성하는 데는 아마 6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란은 6개월 동안 이스라엘만을 향해 공격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후방의 공격 감내 능력, 즉 회복력은 군사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대피소로 뛰어들었다 나오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정치 및 군사 지도부가 작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6주 만에 해낸 그들의 능력은 정말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일입니다. 예를 들어 네타냐후가 처음부터 이런 말을 들었거나 실제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내가 5, 6주간 공중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래피드 베넷 등 어떤 이스라엘 총리도 그 제안에 동의했을 겁니다. 네타냐후 역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점은 엄청난 군사적 성과를 거둔 후에 이란의 극심한 폭격 아래 이란의 모든 핵 인프라를 타격하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장들을 공격해서 가능한 한 많이 약화시킨 후에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큰 군사적 승리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돌아서서 비판하는 사실, 이건 전부 정치적인 겁니다. 오직 선거가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네타냐후가 이번 작전에서 패배했거나 통제력을 잃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실, 그래서 그를 투표함에서 교체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알렉스, 우리는 선거철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란과의 새로운 전쟁 양식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10월 7일 이전에 있었던 실패 중 하나는 우리가 적들이 억제되었다고 믿었던 사실이었고 결국 그들이 7일에 우리를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과 함께 주도적으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전쟁을 시작하고 멈추고 일시 중지하고 휴전을 하는 이런 패턴에 처해 있습니다. 가자 지구와도 그렇고 헤즈볼라와도 휴전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란과 2주 동안의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새로운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잡은 점. 둘째, 전쟁이 멈췄다 다시 시작되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다른 행정부 시절에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휘말리거나 대규모 승리를 거두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작전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어떤 시점에서는 동시에 여러 전선에서 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자 지구에서 싸우고 있었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반격도 했지만 전면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그들은 가자 전선을 사실상 중단하고 대부분의 주요 군사작전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소규모 작전이나 표적 암살, 표적 침투는 분명히 있을 수 있었지만 가자 지구에서의 전면적인 작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레바논으로 전선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란에서의 작전 중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전면적인 지상작전을 시작하는데 주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중 지원이 이란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멈췄다가 재개하고 다른 전선으로 이동했다.
돌아오는 새로운 방식을 어떻게 터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6일 전쟁이나 짧은 작전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작년 6월 이란에서 12일간의 작전이 있었고 모두가 그게 이야기의 끝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네타냐후는 네테밤 대국민 연설에서 이 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멈추지만 이것이 전쟁의 끝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갈등의 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멈춘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레바논 내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작전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과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요소는 우리가 이제 X와 Truth Social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시대에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트윗도 무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론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as B2 폭격기만큼이나요? 맞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모두 각 측이 자신들의 전략적 영향력을 평가할 때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인이 올린 트윗은 마치 폭탄과 같습니다. 그쵸. 이란 외무장관인 아라치의 발언도 폭탄과 같아요. 트럼프의 트윗도 마찬가지로 폭탄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캠페인의 일부이고 솔직히 말해서 많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전 전쟁에서는 이런 실시간 반응을 볼 수 없었죠. 그리고 텔레비전이 있었다고 해도 미국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할 때는 보통 준비된 발언이나 제안된 기자회견이었죠. 매일같이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는 트럼프가 하루에도 여러 번 트윗을 올리고 헤글세스가 여러 번 기자회견을 열고 벤스 그리고 네타냐후 등 다양한 인물들이 모두 카메라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란과 헤즈볼라 등 다른 세력들도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명들은 종종 군사적 현실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알렉스, 레바논으로 가보겠습니다. 휴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스라엘이 수요일 밤 전례 없는 공습을 한 것으로 압니다. 헤즈볼라 본부와 군사 표적 100곳을 10분 만에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분석가들은 이것이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전쟁 중에 감행했던 비퍼 공격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전례 없는 공격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단계적 대응 전략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퍼 공격은 전쟁 역사상 가장 놀라운 군사작전이자 정보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레바논과 헤즈볼라를 상당히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헤즈볼라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격을 할 의지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목표 지점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비퍼 작전 외에도 이스라엘이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베이루트 안에 여러 건물 아래에 있는 복합시설 깊숙한 곳에서 나스랄라를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구축한 그처럼 깊숙한 곳에 있는 지휘통제센터, 바로 베이루트 내부에 있는 그곳을 타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헤즈볼라가 새로운 지하 지휘통제센터를 구축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그곳이 안전하며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정보 수준 그리고 내부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의 지휘 및 통제 시설을 제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비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알렉스, 동시에 네타냐후 총리는 목요일 저녁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정부와 휴전을 위한 직접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 이후 헤즈볼라를 통제해야 했지만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우회해서 그동안 헤즈볼라를 막는데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던 레바논 정부와 직접 협상하려는 사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란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그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을 때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공격을 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과의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휴전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완전한 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건가요? 이란이 즉시 그렇게 말했다는 걸 들었고 파키스탄 측도 휴전이 헤즈볼라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JD 벤스가 공개적으로 이란 측에 레바논이 조용해질 거라거나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공격을 멈출 거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협상에 들어가도록 압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협상에 들어가려는 거죠. 레바논 정부는 잠재적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헤즈볼라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24년 11월에 레바논과 휴전 협정을 맺었고 그로 인해 전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킬 어떤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레바논과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중동에서는 당신이 어떤 적과 서명하는 어떤 문서도 그 문서가 종이장 값어치라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레바논의 경우에는 헤즈볼라를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실제로 싸우고 있는 상대와 휴전 협정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와는 거의 별개의 제3자나 다름없습니다. 비록 헤즈볼라가 레바논 내부에 침투해 있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긴 하지만요. 알렉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의 회담에 집중해 봅시다. 회담은 언제 열릴 예정입니까? 어디에서 열릴 예정입니까? 그리고 그 회담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회담이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라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국이 실제로 이러한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생각에 신빙성과 지지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역사적인 합의를 이룰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은 이스라엘의 미국 대사인 이히엘 라이터가 이끌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협상이 전략문제부 장관인 론 더머가 주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머는 비공식적으로 총리의 전략 보좌관으로 다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더머의 제자 중 한 명인 예히엘 라이터가 협상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는 미국 태생으로 오랜 기간 이스라엘에 거주해온 인물이며 현재 이스라엘의 주미대사로서 협상을 이끌 예정입니다. 알렉스, 이제 이스라엘과 스페인에 집중해 봅시다. 지난 며칠 동안 이스라엘은 스페인 정부의 키리아카스에 있는 국제 민군협력센터에서 더 이상 스페인 군대의 주둔을 환영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외무장관 기돈 사르는 스페인 정부가 유대 국가와 이스라엘 국방군에 대해 거짓된 피해 모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이번 전쟁 내내 꾸준히 이스라엘을 비판해왔고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와 레바논에 대한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스페인 총리가 유럽 전체에서 가장 최악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유럽에서는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가 헤즈볼라가 테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휴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유럽 국가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스라엘이 멈추고 테러 조직을 국경에 그대로 두길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테러 조직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스페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을 촉구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만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 스페인인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위해 자국에 주둔 중인 미군 공군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가 스페인과 맺은 상업적 협정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여기서 협력한 것으로 보이며 이스라엘은 스페인과 같이 반이스라엘 국가들이 자국 국경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자 지구 내부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마련된 키랏 가세 지휘센터에서입니다. 스페인 같은 나라들 그리고 프랑스도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이 전쟁을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휴전이 이루어지자마자 그들은 갑자기 나서서 관여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런 나라들에게는 너무 늦었고 너무 부족합니다. 유럽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어려운 무대라는 것을 아시죠? 그리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유럽이,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미국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강력한 동맹국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알게 된 것은 우선 미국조차도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동맹국이 될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핏 헥세스가 정권을 잡고 있는 한 이스라엘은 더 나은 동맹국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앞으로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미국이 지금처럼 좋은 동맹국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워커 라이트 같은 우파, 더 고립주의적인 공화당원들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미국이 이스라엘의 그렇게 강력한 동맹국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동유럽 국가들이 무슬림 이민에 반대해 왔고 이스라엘이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동맹국이 되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무슬림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서유럽 국가들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이스라엘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페인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매우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바로 헝가리에서 열리고 있는 선거입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스라엘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가장 강력한 우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로 네타냐후는 사실상 전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환영하고 체포되지 않도록 보장해주기 때문에 미국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이 아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네타냐후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고 느낀 유일한 나라는 헝가리였습니다. 굳건한 동맹인 빅토르 오르반은 현재 상대 후보에게 지지율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고 헝가리가 다시 유럽 내 친서방 진영으로 돌아선다면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유럽 대륙 전체에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결과가 확정되면 다음 주 방송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뭔지 아세요, 알렉스? 어젯밤 토요일 밤 텔아비브에서 휴전이 시작되자마자 반정부 카플란 시위대가 그곳에 대거 모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만 명의 사람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는 민방위 사령부 지침과는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아직 1만 명 집회는 할 수 없습니다. 휴전 중일 뿐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위대는 나왔습니다. 물론 어젯밤의 주제도 그렇고 시위대는 나올 때마다 새로운 주제를 선택해왔습니다. 이란에서의 전쟁, 그들은 반대합니다. 레바논에서의 전쟁, 그들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레바논이나 이란과 무관하며 단지 정부 반대를 위해 거리로 나오는 새로운 명분일 뿐입니다. 투표가 아닌 시위로 표현하는 것이죠. 선거는 10월 전까지 예정되어 있지만 어젯밤에도 시위대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지 반정부 시위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쟁이 일어나면 반정부 시위자들은 전쟁에 반대하죠. 다른 일이 생기면 이 시위자들은 또 그 일에 반대하죠. 그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야당이 이번 전쟁이 네타냐후에게 패배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타냐후가 무엇을 하든 결국 네타냐후의 패배라고 해야 해요. 그들은 그의 군사적 성과를 축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위자들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는 대법원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처음에는 시위를 허용하겠다고 판결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민방위 사령부가 특정 장소에 몇 명이 모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보다도 더 우선시되었죠. 그래서 법원은 이제 한 장소에 1000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가 1000명보다 많아지더라도 그것이 경찰이 체포를 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왜 법원이 한 장소에 몇 명이 모일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법원이 통곡의 벽에 몇 명이 모일 수 있는지를 판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텔아비브에서 시위에 모일 수 있는 인원과
통곡의 벽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의 차이가 있다고 말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텔아비브에서는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능력과 통곡의 벽에서는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대가 나타나서 왜 그런 능력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통곡의 벽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 군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종류의 무거운 철근, 콘크리트를 들여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곡의 벽, 광장 아래를 실제로 파고들면서 2000년 된 고고학 유물을 발굴하고 있는 민감한 지역에 그렇게 무거운 콘크리트를 들여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지역에는 그런 종류의 대피소를 설치할 만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겁니다. 왜 법원이,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법원이 정부가 결정해야 할 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정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입니다. 그리고 양측은 서로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정부가 사법 개혁을 하겠다고 말할 때나 법원과 그 법무총장이 어떤 정부의 조치를 취소하려고 할 때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때로는 법원이 시위에 몇 명이 참석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이런 간접적인 싸움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시에 휴전이 선언되자마자 국가 검찰이 네타냐후 총리가 다시 한번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결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타냐후 총리는 여러분, 저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안보와 외교적 책임이 있어서 이번 주에는 재판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국가검찰은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출석을 미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는 사실 2주를 요청했지만 국가검찰은 아니요, 이번 주 후반에 다음 주 증언도 면제해 줄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발언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는 헤르초그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사면을 주기를 원했고 헤르초그 대통령은 그 사면을 내릴 권한이 있죠. 그 모든 과정이 질질 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법원과 국가검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사이에서 매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렉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언급하셨으니 오늘은 그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극우 세력 또는 가짜 우파라 불리는 이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저는 캔디스 원스, 알렉스 존스, 메건 켈리, 터커 칼슨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온갖 말로 비난하며 지능이 낮다고 하고 모든 TV나 적어도 주류 TV 네트워크에서 쫓겨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미치고 말썽을 부리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방송은 대통령과 그가 가짜 우파라 부르는 이들을 겨냥한 트윗 얘기로 마칩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몇 달 전에 했어야 할 중요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은 그의 마가 운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몇 달 동안 특히 찰리 커크가 암살된 이후로 마가 운동을 장악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터커와 캔디스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메건 켈리도 한동안 입장을 확실히 밝히지 않았죠. 그리고 그녀도 터커와 캔디스의 길을 따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알렉스 존스도 마찬가지고요.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목록에서 스티브 배넌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초기에 주요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넌을 목록에서 뺀 것 같네요. 아마 일부러 그랬을 겁니다. 배넌이 기밀이나 트럼프 첫 임기 운영 정보 등 다른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넌을 일부러 제외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배넌이 주목받지 않게 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건 트럼프가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마크 레빈을 정당화해 줍니다. 그는 터커와 정말로 전쟁을 벌여왔으니까요. 그는 최근에 메건 켈리와도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최근에 아마 열흘 전쯤에 마크 레빈을 지지하는 트윗을 올렸죠. 그리고 메건 켈리, 터커 칼슨, 캔디스 오원스, 알렉스 존스가 모두 어느 시점에서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에서 쫓겨났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죠. 마크 레빈은 폭스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레빈을 비롯해 션 해니티 등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 인사들이 누구인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인물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 중에는 분명히 터커 칼슨이 포함됩니다. 알렉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이번 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일주일 후 이곳 휴전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이란, 레바논, 이스라엘 등 중동 현안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미니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JNS TV 특파원 조시 에이슨이고 옆에는 JNS의 CEO 알렉스 트레이먼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JNS TV에서 확인하세요. 이스라엘, 중동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 사회의 최신 속보를 보시려면 jns.org를 방문하세요. 여기 JNS TV의 모든 스태프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한 주 보내시고 모두 멋진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을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지켜주는 이스라엘 방위군 남녀 장병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멋진 한 주 보내세요.